현재 공교육 제도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교육 제도를 주관을 했던 총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목적. 자, 우리가 공교육을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산업사회가 오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말을 성실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대량으로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육 제도를 이렇게 만든다. 해서 도입된 게 뭐냐면 학년별로 난이도를 맞추는 거였어요. 학년별로. 그러니까 4학년, 3학년 수학, 4학년 수학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학생 수학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최초의 그 공교육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게 1990년대까지예요. 2000년도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런 일꾼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쓸데가 없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쓸데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컴퓨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자, 한참 넘어가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30년 동안의 직업의 변화를 연구해서 도표로 만든 거고,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동안 직업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더라고요, 연구를. 자, 이걸 보면은 관리자하고 전문직이 30년 동안 26%가 감소했어요. 판매직은 7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판매직이 왜 71%나 감소했을까요? 홈쇼핑이 컴퓨터로 바로 사잖아. 사무행정이 19%가 감소했고, 식당 관련된 요식업이 31%가 감소하고, 생산하고 제조업 쪽에서 27%가 감소했습니다. 직업이. 그런데 이거는 2009년까지예요. 자, 지금 미래학자들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직업에서 2030년대에 50%가 또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50%를 다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산 제조는 77%가 감소하게 됩니다. 요식 80%, 사무행정 70%, 판매는 거의 사라져요. 거의 그냥 아예 없어져요. 중간에 유통에서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구글, 아마존 같은 데서도 로봇가 택배를 해주잖아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론이라고 하나요? 날아다니는 거. 자, 관리 전문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50을 더하면은 역시 76%가 되는데 75%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직장이 사라지는 흐름이 이미 199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 체계로 학습을 받은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나요. 좁은 문. 안드레즈비의 좁은 문. 그러니까 취업 자체가 굉장히 좁은 문으로 돼가고 있는데 현재 공교육 체계하고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인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당장에 바꿀 수 있느냐? 왜 못 바꿔요? 왜 못 바꿀까요? 변형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부에 돈이 없고 또 개인적인 변형.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형에는 비교적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엄마 아빠의 비전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이렇게 점점점 실업자가 돼가는 70, 80%가 실업자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구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도표는 뭐냐면, 그래서
이쪽은 사라지는 직업이고 이쪽은 잘 안 사라질 직업입니다. 색깔로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지금 쭉 영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여기다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이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 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피부에 느껴지게끔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진행되는데 20년 동안 확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과학이나 예술입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다. 연구 능력이 있는 상황, 창조성이죠. 인간을 관리를 하는데 로봇이 들어가서는 하기 힘든 상황에 감정이 섞여 있는 인간관리.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나 단체, 동호회, 취미생활,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데서 로봇이 쉽게 할 수 없는 직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개인 맞춤 서비스인데, 여기서 개인 맞춤 서비스는 이제 약간 웰빙. 이거는 웰빙이고, 이쪽은 웰빙이고, 여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맛, 보람, 좀 종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고, 여기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분야만 빼고는 대부분 80~90%는 실업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로 내가 우리 자식을 진로제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이 네 가지 분야에 친화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률은 이미 이제 전망이 나와 있는 겁니다. 80~90%는 실업자가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20년 후, 30년 후에는. 문제는 실업자가 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실업자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기만의 즐거운 취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30대까지 자기 취미를 갖지 못한 사람은 50대가 돼도 갖지 못하더라고요. 30대까지 그걸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50대가 됐을 때 그냥 어떤 인간이 되냐면 국가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주는 돈을 받아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 있죠. 우울증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병이 있죠. 암입니다. 암 발병률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15세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은 그 아이의 중년 이후에 그 암 발병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되지 않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실업자도 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 이제 계신 연령대별로. 자, 일단 3살이 넘었어요. 3살부터 7살에서 3살부터 8살까지의 중요한 점은 일단 두뇌가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태도를 결정하는 나이입니다.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는 뭘 보고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엄마겠죠. 엄마. 그래서 이때는 아빠들이 자녀와의 접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직접 자기가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3살부터 7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몰두입니다. 몰입.
그러니까 몰두와 몰입이,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능문 씨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몰입은 뭐의 전 단계냐면 창조성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몰두하고 몰입하는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아이들은 창조성을 가지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몰두와 몰입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실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공식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해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3세에서 8세 사이에 주로 엄마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뭐냐면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근데 집안 살림하고 자녀 뒷바라지 하는 모습은 몰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살림을 팽개치고 내가 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는요, 집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열심히 살림하는 엄마가 있어요. 옆에 고시 공부하는 삼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부모가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자랐죠. 그래서 아이들은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 나는 살림하는 사람, 나는 뭔가에 몰두하는 사람, 나는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기 롤모델을 세울 수가 있었고, 자기 체질에 맞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일반화되어 버리거든요. 핵가족화가 됐고 집에서 그냥 아주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엄마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가 집에 없을 때 살림을 하고,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왔다 이거예요. 있을 때는 그때 살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몰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몰입하는 걸 배우지 못하게 되면 창조 집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공식이에요. 이때는 원래 15세까지 인간은 모방 행동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인을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방 행동이 가장 많은 나이가 3살부터 8살 사이고, 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때는 의욕, 호기심, 그 다음에 어떤 모험심, 실천력,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두뇌에서. 뭔가 자기가 좋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몰입 상태라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집중력의 호르몬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은 몰입 상태가 안 됩니다. 두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자녀를 키우자는 게 이제 제가 학부모들 대상으로 뇌과학을 강의하는 하나의 핵심인데, 근데 이때 3세에서 8세 사이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3세에서 15세 사이라고 봐도 돼요. 그 아이가 흥미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면은 운동에서 단계가 올라가는 거, 검은띠까지 가는 거, 뭐 음악이다, 악기다, 그림이다. 자, 3세에서 15세 사이 아이가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엄마. 내가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뗐으니까 저기 대학교 수학 교재를 갖다 줘. 이런 애는 굉장히 드물겠죠. 거의 뭐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죠.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어는 간혹가다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영어에 막 깊이 빠지는.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어라는 것은 약간 리듬, 음악적인 감수성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이 아니면 뭘로 빠져야 되냐면 3세부터 10세 사이에는 예체능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예체능. 그러니까 그 깊이 몰입하는 게 뭐냐면 피아노 학원 6개월 다니고 미술 학원 1년 다니고 이런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아노 학원을, 근데 그 중에서 아이가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죠? 흥미 있어 하는 것. 그 흥미는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이 때는 예체능이 필요하니까 너는 무슨 학원 이렇게 엄마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슬슬 다녀봤더니 한 달씩 다녀봤더니 애가 유독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깊이 몰입하는 체험을 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두뇌는
15세 이후에 영어, 수학에도 몰입할 수 있는 두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분야에 깊은 몰입이 없는 애는 15세 이후에 공부에 몰입도 못해요. 몰입하는 성향성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킨 그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3 이후에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공부 자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두뇌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때까지 아이들이 몰입해야 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뭘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거에서 몰입하는 태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바로 그 핵심을, 이게 바로 핵심인데, 이 핵심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도입부 얘기했죠. 공교육제도입니다. 1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건 몰입이 아니에요. 몰입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시간의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냐면 뇌과학자들이 하면은 3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활동을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아이는 몰입할 수 있는 두뇌 상태를 만든 상태로 15세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교육 체계 보세요. 3시간 이상 하는 게 뭐가 있나?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거 3시간 이상 또는 하루 종일 그걸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역이 천안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이제 그 전략을 그럼 지금 공교육 제도를 따라가지 않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몰입하도록 하는 교육, 그 교육 전략을 바벨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것은 강하게 키우고 중간지대에서 평균 성적을 포기하고 아주 못한 거를 살짝 보완해주는 거죠. 장점을 확 키우고 아주 모자란 건 살짝만 보완해주고 중간지대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아령 모양에서 이렇게 아령이 가운데가 얇고 양쪽이 크잖아요. 그게 바벨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벨 전략. 그래서 바벨 전략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고 이걸 실감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약 10년 후입니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자녀의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지금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애가 평균 성적이 상위권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아까처럼 직업이 많이 70, 80%가 직업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어느 분야든지 상위 5% 이내에 있어야만이 직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몸을 쓰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는 그게 굉장히 더 심하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뭐 교사 분야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직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명문대를 나와도 명문대 내에서 특이한 자기만의 컬러, 자기만의 개성과 어떤 장점을 갖지 않으면 명문대를 나온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실업자는 다양해지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실업자, 명문대에 나온 실업자, 고졸 실업자, 중졸 실업자 아주 다양한 거죠. 거의 한 80, 90%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셋탑화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셋탑화 상태라는 것은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성이. 그래서 3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학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은 비구도 언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정, 눈빛, 태도.
은근히 드러나는 엄마의 자신감 이런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살부터 8살 사이에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엄마 또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엄마가 있고 실제로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신감 없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팅이 됩니다. 아이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역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역설이냐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엄마일수록 그 자신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그때 형성되는 나이가 3살부터 8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걸 학습하니까 그게 이제 센터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18세 이후에는 8세부터 제가 15세 이전에는 모방학습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8세에서부터 15세까지 아이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은 주변의 성인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몇 시간 이상 5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이상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지은 능력을 더 개발합니다. 더 강화시켜요. 그러면 만족지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5살 때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 이전의 교육도 문제가 되겠지만 타고난 DNA가 있죠. 타고난 DNA. 그래서 만족지은 능력은 어떤 아이일수록 만족지은 능력이 부족하냐면은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일수록 만족지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요. 창의성이 뛰어나고 관심도가 다양하고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아마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성도 뛰어나고 관심 분야도 많은데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과연 그 아이가 그 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대학원생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깊이 몰입해 본 적이 있느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2세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25세 정도가 되는 그 대학원생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만큼은 대화가 가능하게끔 깊이 몰입하는 체험이 있지 않으면 연구자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하다가 돌아가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뇌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자기가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12세 이전에 뭔가에 몰입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엄마들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세까지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서 몰입을 해본 경험을 가진 애들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몰입했던 활동을 가지고서 사춘기가 왔을 때 뉴런과 시냅스를 공격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뉴런과 시냅스를 공격하는 호르몬으로부터 그것을 뉴런 자체를 보호해주는 마이엘린이라는 수초화를 만드는 하얗게 이 신경세포의 고속도로를 감싸는 게 미엘린 세포라는 게 있어요. 마이엘린. 이게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12세 이전에 몰입했던 경험이 없는 애들의 특성은 뭐냐면 15세 사춘기가 오면서 급속도로 멍청해져요. 왜냐면은 자기가 뭔가에 몰입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몰입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수초화가 약합니다. 수초화의 속도, 수초화의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 호르몬이 과다해지면서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뉴런의 시냅스를 과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바로 해가지고 시냅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과도한 호르몬으로부터 뉴런의 건강함을 지키는 게 어떤 한 가지 활동에 자기가 몰입을 하면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그래서 진로지도가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진로지도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IQ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13, 14세 때까지 자기가 그게 체육이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어떤 취미생활처럼 보여요. 마치 취미생활처럼 보이지만 뭐 백댄서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충분히 사랑해봤던 경험을 가진 애들은 그 뇌세포가 사춘기 때 망가지질 않아요.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와요. 중2, 중3 때. 그리고 그 반전을 하는 기회는 뭘로 찾아오게 되냐면 어휘력을 획득함으로써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일단 끊어주세요. 때가 됐네요.